오토캐스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한방에 정리 마지막 시간 산림작업 장비의 정비와 안전관리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파트는 몇 가지 빼놓고는 거의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보고 넘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체인톱 정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정비 원칙으로 안내서를 정독하고 규정된 연료의 혼합 비율인 가솔린 25, 엔진오일 1, 25대 1의 비율을 준수해야 되고요. 알맞은 공구를 사용해서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새 체인으로 교체 시에는 오일을 충분히 주입한 후에 낮은 RPM, 낮은 엔진 회전수로 가동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새 엔진 교체 시에는 오일을 충분히 주입하고 낮은 RPM으로 가동한다. 자, 체인톱의 정비는 1일 정비가 있고 일주일마다 하는 주간 정비가 있고요. 그리고 계절마다, 분기마다 체크해야 할 항목과 1년 이상 장기 보관했을 때 주의사항들로 나눠지겠어요. 그래서 다음 중 1일 정비 대상이 아닌 것은, 혹은 주간 정비 대상에 속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체인톱 관리에 있어서 매일마다 정비해줘야 될 곳은 바로 에어필터, 공기청정기 청소와 체인이 물려 돌아가는 가이드바, 안내판을 손질해줘야 되고요. 휘발유와 오일의 혼합 역시 그때그때 매일매일 혼합해서 사용해줘야 된다. 에어필터, 안내판 손질, 휘발유와 오일 혼합 1일 정비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간 정비로는 대부분의 정비 작업이 이 주간 정비에 속하는데요. 에어 컴프레셔나 소를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각종 호스 및 배선을 점검하고 나사를 고정한다. 주간 정비고요. 안내판 홈의 깊이가 충분한지 홈 넓이의 고르기를 점검하는 것도 주간 정비에 해당합니다. 안내판의 회전 롤러의 경고성 점검, 체인 톱날의 마모 및 파손, 손상 부위를 검사해서 파손 시 교환해주는 것도 주간 정비다. 체인의 전동쇠 검사, 주간 정비고요. 휘발유나 석유로 체인을 깨끗이 청소 후에 윤활유에 담가두는 것도 주간 정비입니다. 그리고 아래 네 가지는 점화 플러그 주간 정비입니다. 점화 플러그의 상태 점검인데, 일단 외부를 점검하고 양극 간의 간격을 조정한다. 양극 간격은 0.4에서 0.5mm로 조정합니다. 점화 플러그 주간 정비 시 양극 간격은 0.4에서 0.5mm다. 점화 플러그를 정비할 때는 몸체 플러그 삽입 구멍을 포함해서 점검하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 상태가 좋지 못하면 점화 플러그를 교환한다. 여기까지가 체인톱의 주간 정비입니다. 다음에 계절별로, 분기별로 점검해야 될 사항은 기화기, 연료 막을 점검하고 엔진 오일 펌프 청소하는 것. 기화기, 연료 막 점검, 엔진 오일 펌프 청소. 자,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긴 거보다 분기 점검을 확실히 외우면 나머지는 주간 정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동줄과 시동 스프링은 분기 정비입니다. 시동줄과 시동 스프링, 연료통과 여과기 청소, 연료 필터 청소도 분기 정비, 계절 정비에 들어갑니다. 자, 에어 필터는 1일 정비였죠. 연료 필터의 경우에는 분기 정비입니다. 연료 탱크, 연료통 및 연료 여과기, 연료 필터 청소는 분기 정비, 계절 정비다. 기화기, 연료 막 점검, 엔진 오일 펌프 청소, 시동줄, 시동 스프링 점검, 연료통 및 여과기 청소, 분기 정비입니다. 그리고 체인톱을 장기로 보관할 때는 방청유를 발라서 보관하고요. 오일통과 연료통은 깨끗이 비워서 보관합니다. 엔진 오일통과 연료통은 비워서 보관한다. 청소를 깨끗이 해서 보관해야 되고,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하실 같은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합니다. 불결하고 습한 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정비 관련 키포인트 살펴보면, 체인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때는 윤활유통, 오일통에 넣어두면 수명을 연장하고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주간 정비에서도 나왔었죠. 체인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때 윤활유통, 오일통에 넣어두면 수명 연장, 파손 방지할 수 있다. 자, 분해된 체인 안내판, 가이드바를 다시 결합할 때는 가장 먼저 뭐를 조정한다? 체인 장력 조정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시계 반대 방향은 나사를 푸는 방향이죠. 하지만 분해된 체인 안내판 재결합할 때 가장 먼저 체인 장력 조정 나사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에어필터, 공기청정기 청소 시에는 절대 휘발유와 오일이 섞여있는 체인톱 연료로는 청소해서는 안됩니다. 경유나 석유, 휘발유로는 각각 청소 가능하나 체인톱의 연료로 사용되는 혼합유로 청소해서는 안된다. 뭐를?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청소 시 체인톱 연료로 청소해서는 안된다. 기억하십니다. 체인톱에 오일 펌프가 고장났다, 그랬을 때는 윤활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안내판과 체인의 마모가 심해집니다. 체인톱에 오일 펌프, 윤활유 펌프죠. 윤활유 펌프가 고장났을 때 당연히 윤활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가이드바, 안내판과 체인의 마모가 심해진다. 그리고 체인톱 연료 탱크에 공기구멍이 막혔다, 그랬을 때는 연료를 기화기로 뿜어 올리지 못해서 엔진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연료 탱크 또는 연료 탱크 커버에 공기구멍이 막혔다, 그랬을 때 연료를 기화기로 뿜어 올리지 못해서 엔진 가동 불가다. 자,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체인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음과 진동입니다. 체인톱이 인체공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소음과 진동이다. 자, 다음은 체인톱 기능장애의 원인과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이 과열됐다. 점검해야 될 사항은 공기량을 조절하는 기화기의 조절 불량인지 체크를 하고, 연료 내 오일 혼합량이 부족한지를 체크한다. 엔진 오일이 실린더 내에서 하는 기능이 과열을 막아주는 냉각 기능도 있죠. 따라서 연료 내에 섞어주는 오일 혼합량이 부족하면 엔진 과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점화 코일과 단류 장치에 결함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냉각팬에 먼지가 다량 흡입되어 냉각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지 체크한다. 기화기 조절 불량, 오일 혼합량 부족인지 체크하고, 점화 코일 및 단류 장치 결함이 있는지 체크한다. 냉각팬에 먼지가 다량 부착되어 있는지 체크한다. 엔진 과열 시 점검 사항입니다. 자, 체인톱 엔진이 돌지 않는 이유, 가동되지 않는 이유는 연료 탱크에 연료가 없다, 기화기 내 어떤 구멍이 막혔다, 혼합유, 연료를 뿜어주지 못한다, 막혀있다, 플러그, 점화 케이블에 결함이 있어서 시동되지 않는다. 모두 체인톱 엔진이 돌지 않는 원인 맞습니다. 연료 탱크 비었다, 기화기 내 연료 막혔다, 점화 플러그, 케이블 결함이 있다, 엔진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인톱 엔진이 고속 회전하다가 갑자기 정지됐다, 연료 계통의 문제입니다. 연료 탱크에 공기 주입 통로가 막혀있다, 그랬을 때 고속 회전하다가 갑자기 정지된다.
가동을 안 하거나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 1차적으로 연료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엔진이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어딘가 연료 주입구가 막혔구나. 이렇게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체인톱을 사용할 때는 킥백존이라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목공공구나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 킥백이 발생한다. 이런 용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요 그림처럼 엔진톱의 안내판, 가이드바의 상단 전면의 가장 위쪽 부분, 요 피자 모양으로 된 요 부분이 절단한 나무에 가장 먼저 닿을 경우 반발작용으로 인해서 작업자의 다리 쪽으로 날 부분이 튀어올라서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킥백존, 벌목 작업 시 이 킥백존은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다? 엔진톱 가이드바의 상단 전면의 가장 위쪽 부분, 여기가 킥백존입니다. 이 부분이 절단한 나무에 닿아서는 안 된다. 자, 체인톱을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할 때는 작업자의 체형과 작업 현장에 맞는 크기의 체인톱을 사용해야 되겠죠. 안내판이 긴 대형 체인톱을 사용한다든지 안내판이 짧은 중기계톱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사용자의 체형과 작업 현장에 맞는 크기의 체인톱을 사용합니다. 자, 체인톱으로 가지치기 할 때는 벌목한 나무를 몸과 체인톱 사이에 두고 전진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벌목한 나무 몸과 체인톱 사이에 두고 전진하면서 작업한다. 작업자는 벌목한 나무에 가까이 서서 작업하고 체인톱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체인톱과 내 몸이 대상과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서서 작업하고 체인톱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리에서 가까이 서서 작업한다. 그리고 벌도된 나무가 있을 경우 체인톱을 가능한 얹어놓고 작업하는 게 안전합니다. 체인톱의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가동할 때 벌도된 나무에 받치고 작업하는 게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체인톱 안전 준수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톱날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동을 금지하고요. 연료 주입 시에 반드시 금연해야 되겠죠. 안전모, 안전장비 착용한다. 당연하고요. 시동 시에는 반드시 톱날 집을 벗겨야 되겠죠. 가이드바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생긴 톱날 집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당연히 사용할 때는 톱날 집을 벗겨야 된다. 안내판 보호집, 요게 톱날 집입니다. 안내판 보호집에 넣어야 되고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안내판이 앞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위로 들거나 사람 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경사지 내려갈 때는 안내판이 앞으로 오게 한다. 그리고 경사지를 올라갈 때는 안내판이 뒤쪽을 향하게 해서 미끄러 넘어졌을 때 사람이 톱 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경사를 올라갈 때는 요 안내판이 뒤쪽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사람이 톱 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엔진 가동 상태에서는 톱을 이동시켜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엔진 정지 후에 운반하고 안내판 코 부분, 가이드바의 앞쪽 상단이었죠. 킥백존, 킥백을 유발하는 킥백존에서는 반발작용을 일으키므로 그 부분으로 작업하면 위험하니까 작업을 삼가한다. 절단 작업 시에는 스로틀 레버를 충분히 잡아서 가속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요. 기계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는 음주하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시각, 감각, 판단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개인 안전장비로는 안전모자, 안전작업복, 안전화 있다. 자, 브레이크는 개인 안전장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안내판이 마모됐을 때는 작업시 위험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안내판 홈이 마모되어서 홈 간격이 체인 연결쇠의 두께보다 클 경우에는 체인톱 작동 시에 절삭 방향이 비뚤게 나갈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의 요 홈 크기가 마모돼서 넓어졌다. 홈 간격이 체인의 연결쇠의 두께보다 커졌을 경우에는 요 안에서 체인이 막 이동을 하겠죠. 좌우로 이동하면서 절삭 방향이 비뚤게 나갈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은 예불기 작업 시 유의사항인데요. 예불기의 톱날 각도는 5에서 10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에 좋고요. 예불기의 톱날 회전 방향은 이렇게 좌에서 우,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예불기 톱날 회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한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한다. 꼭 기억하십니다. 예불기, 다른 말로 하예기라고도 해요. 하예기의 작업 시에는 작업자 상호간 안전거리 최소 10m, 요거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고요. 어깨거리식 예불기를 메고 손을 떼었을 때는 지상으로부터 날까지의 가장 적정 높이가 10에서 20cm다. 자, 어깨에다가 예불기를 메고 이렇게 두 손을 뗐을 때 지면과의 높이는 10에서 20cm가 지면과 예불기 날까지의 높이다. 예불기의 안전장비로는 안전덮개, 날이 회전할 때 사람 쪽으로 돌등이 튀지 않도록 날을 덮어주는 안전덮개, 앞면 보호망, 안전복 등이 예불기용 안전장비가 되겠어요. 하지만 체인 브레이커는 체인톱 부품이죠. 예불기에는 체인 없다. 예불기의 카브레이터는 100시간마다 청소해줍니다. 요거까지. 예불기 카브레이터 청소 시간 물었다. 100시간마다 청소해준다. 자, 예불기의 날 종류의 이 원형 톱날은 어떤 작업에 적합하냐 물으면 풀베기 작업할 때, 조림지 정리할 때,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용으로 원형 톱날을 씁니다. 자, 원형 톱날 말고도 이렇게 2도 날이나 나일론 끈으로 된 날이 있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날의 종류는 원형 톱날입니다. 풀베기 작업, 조림지 정리,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용으로 원형 톱날 쓴다. 자, 그 밖에 기출문제로 이 경운기의 벨트 조정 방법에 대해서도 출제됐는데요. 자, 경운기의 벨트를 조절할 때는 벨트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2-3cm 정도 처지는 상태로 조정하는 게 적합합니다. 경운기 벨트 조정 방법은 벨트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2-3cm 정도 처지는 상태로 조정한다. 자, 다음은 소형 동력 윈치. 이렇게 원통형 도르래가 있고 여기서 줄을 감아서 스위치로 물건을 끌어당기는, 견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해요. 이 소형 동력 윈치는 수라를 설치할 때 견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설치된 수라에 집재성까지의 횡집재용으로 사용합니다. 소형 동력 윈치. 수라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목재를 모으는 집재선까지 횡으로 집재할 때 소형 동력 윈치 사용할 수 있고요. 대형 집재 장비로 집재하는 지역에서의 집재선까지 소집재용으로 소형 동력 윈치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름이 큰 대경제목의 장거리 집재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아무래도 힘이 딸리겠죠? 소형 동력 윈치는 대경제목의 장거리 집재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수라 설치를 위한 견인용 집재선까지의 횡집재용, 소집재용으로 소형 동력 윈치 사용 가능합니다. 소형 동력 윈치를 사용할 때 1일 점검 사항은 역시 에어 필터는 엔진톱과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점검하고 와이어 로프 상태를 끊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볼트 및 너트 풀림 상태 매일 점검한다. 1일 점검 사항이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있는 톱니바퀴 사이에 기어 오일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는 없겠죠? 기어 오일 점검은 1일 점검 사항 아니다. 자, 이번에는 산림 작업을 할 때 일반적인 안전 관련 문제로 빈출되는 키워드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년 중에 안전에 대해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안전사고 가장 많은 계절 여름이다. 작업장에서 작업자 배치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안전성 최대화입니다. 안전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된다. 안전성 최대화를 작업자 배치 시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산림 작업 중 사고율이 가장 높은 작업 공종은 큰 나무를 넘어뜨려서 벌도하고 집재하는 잇목 수확 작업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한 장비들도 많이 사용하고 큰 나무들을 베어내서 넘어뜨리고 이동시키고 해야 되니까 잇목 수확 작업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벌목 등의 산림 작업 시에 사고율이 가장 높은 부위는 다리 부위입니다. 다리가 끼거나 엔진톱 사용 시 킥백으로 다리 부위의 사고율이 높다. 벌목 작업 시 작업 도구의 정돈 방향은 벌목 방향의 반대편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작업 도구를 이렇게 정렬해 놓으면 안 되겠죠? 깔려버리겠죠? 당연히 벌목 방향의 반대편에 작업 도구를 정돈한다. 겨울철 잇목 수확 작업 시 장점이라고 하면은 겨울철에는 수액이 정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양질의 목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작업 시 목도리 착용 등 작업에 방해가 되는 복장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수액 정지 기간으로 양질의 목재를 얻을 수 있고 겨울철 작업 시에는 목도리는 착용 금지다. 작업에 방해되는 복장 피한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요인을 직접 요인과 간접 요인으로 나눠볼 때 직접적 요인은 사고 당사자와 관련 있는 그 당사자의 행동이나 현장에서의 불안전한 상태, 이런 게 직접 요인이고요. 간접 요인은 교육적 부분이나 가정 환경, 직접 원인 외적인 요소가 간접 요인입니다. 직접 요인으로는 불안전한 상태, 기계나 장비의 부적당한 설치, 위험한 배치, 결함이나 위험성이 있는 장비, 그리고 당사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전문지식 결여 또는 숙련도의 부족으로 당장 그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해당하고요. 간접적 요인으로는 안전교육을 미비했다, 안전수칙을 수립하지 않았다, 작업 중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당사자가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미흡한 행동이겠죠. 타인의 어떤 2차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간접적 요인이다. 또한 당사자의 가정 환경이나 사회 불만 등 심리적인 영향을 끼친 것, 이런 것들도 2차적으로는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접적 요인이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작업에 대한 미숙과 부주의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 이 불안전한 행동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원인입니다. 또 이런 안전사고의 원인을 인적 요소와 물적 요인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다음 중 인적 요인이 아닌 것은, 물적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인적 요인은 말 그대로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접근했다. 안전장치는 왜 제거하는 거야? 불안전한 속도로 조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시하듯이 불안전한 속도로 조작했다. 인적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물적 요인은 기계 결함, 장비 자체 결함, 안전 방호 장치, 방호복이나 보호 장구가 결함이 있었다. 작업 과정이나 작업 장소, 작업 환경 등의 결함이 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죠?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 환경으로는 소음, 진동, 배기가스, 기후와 분진, 이런 것들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 환경이 되겠어요. 자, 기계톱이 돌아갈 때 고속 회전할 때 소음의 강도는 100에서 115dB입니다. 기계톱 고속 회전 시 소음 강도를 찾아라. 100에서 115dB 찾으시고요. 이런 소음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음원을 제거한다. 소음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소음원을 차단한다. 밀폐하거나 해서 차단한다. 그리고 흡음 시설을 하거나 차음 시설을 한다. 방음판이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다. 진동음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도 소음으로 인한 사고 방지 체계에 해당하겠어요. 자, 산림작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다. 무리한 작업 계획은 피하고 충분한 안전시설 및 설비를 갖춘다. 노무자에게 안전관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감독자는 개개의 작업을 분석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사고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몸 전체를 고르게 움직임으로써 경직과 긴장을 해소하고 규칙적이고 정규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죠? 당연한 이야기들이다. 벌목 작업에서 능률과 안전을 함께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작업조는 2인 1조입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작업 능률과 안전을 함께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작업조 편성은 2인 1조다. 3인 1조 되면 한 명이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4인 1조다. 2명 편먹고 게으름을 필 수 있기 때문에 능률과 안전 함께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작업조 편성은 2인 1조다. 2인 1조 2개 팀이 벌목 작업을 할 때는 벌도목의 키, 수고를 기준으로 2배 이상의 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요것도 암기사항. 2인 1조 2개 팀이 벌목 작업 시에 수고를 기준으로 2배 이상의 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15m 나무를 벌목한다. 최소 안전거리는 30m가 되는 거예요. 수고의 2배 기준을 최소 안전거리로 확보한다. 신중한 작업 계획하에 작업을 실행하고요. 한 가지 작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여러 작업을 교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작업 교대로 하는 것이 한 가지 작업 계속하는 것보다 안전사고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작업자의 작업 능률 향상에 지장을 주는 작업 행동의 장애 요건은 너무 작업 공간이 좁다, 장애물을 방치해 놓았다, 적합하지
많은 복장을 했다. 기계 장비가 인간공학적으로 결함이 있다. 모두 작업자 작업 능률 향상에 지장을 주겠죠. 하지만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게 아니고 부착했다. 작업 능률 향상에 지장 주지 않습니다. 자, 어이가 없이 쉬운 문제죠. 안전 문제는 잘만 읽어보시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안전화의 조건을 보면 밑바닥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안전화 코에는 쇠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깔렸을 때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고요. 발이 찔리지 않도록 특수 보호 재료로 제작돼야 됩니다. 땀의 배출은 잘 되어야 된다. 하지만 땀의 흡수가 어려운 고무재질, 진동 예방이 돼야 된다. 자, 진동 예방까지는 안전화의 조건이 아닙니다. 땀의 흡수가 어려운 고무재질 좋지 않고요. 진동 예방은 안전화 조건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전관리 파트였고요. 끝으로 임업과 관련된 회사를 경영한다. 그랬을 때 관리 업무에 대한 기초적인 경영관리 지식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라고 하면 창고보관비나 세금, 보험 등은 일정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죠. 창고보관비, 세금, 보험, 임대료 이런 것들은 고정비용이고, 가변비용은 묘목이나 종자를 사는 임목대금이나 연료비, 소모성 재료비 등은 그때그때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비용에 속한다. 임금에 있어서도 직접임금과 간접임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임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직접임금이고요. 간접임금은 관리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하는 그러한 임금입니다. 산재보험료나 건강보험료, 연금, 가족수당, 훈련비, 복리후생비, 간접임금이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의 고정자산의 가치가 시간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감가라고 하고, 감가상각은 회계상 이 감가를 보상하는 수치를 책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정액법, 직선법이 출제되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감가계산법으로 매년 감가되는 정도가 일정하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매년 감가되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전제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정액법, 직선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풀어보면 이 정액법으로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구하냐.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D라고 하면 구입가격 C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는 폐물가격 S를 뺀 가격을 내용연수로 나누어줘서 구하게 됩니다. D는 C-S 나누기 N이다. 매년 감가되는 상각비 D는 구입가격 C에서 폐물가격을 빼고 이를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다. 또한 총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이러면 이 단위기간당 감가상각비에서 실제 작업기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5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구해라. 매년 감가되는 상각비 구한 다음에 5년을 곱해주면 된다. 자, 실제로 어떤 문제가 기출됐는지 기출문제 2개만 풀어보겠습니다. A 회사가 보유 중인 체인톱은 취득 원가가 50만원이고 폐기할 때 잔존가치가 5만원으로 추정된다. 취득 원가 C, 잔존가치 S죠. 그리고 이 톱의 사용 가능 시간은 9만 시간이다. 이 9만 시간이 바로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내용 연수 N이다. 그랬을 때 실제 작업 시간이 4,500시간일 때의 시간당 감가상각비와 총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 자, 물론 이게 객관식 문제지만 우리는 주관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단위 시간당 감가상각비 D라고 했죠. 요 D는 C-S 나누기 N이니까, 자, 취득 원가 C가 50만원이고 폐기할 때 잔존가치 S가 5만원이니까 C-S 나누기 내용연수 N은 9만 시간. 이렇게 해주면은 시간당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요건 45만 나누기 9만이니까 5원이 된다. 시간당 5원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 시간당 감가상각비와 총 감가상각비니까 시간당 감가상각비 5원과 이를 실제 작업시간 4,500시간을 곱해주면 총 감가상각비는 22,5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 공식은 외워야 되겠죠. 단위 시간당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면 4천만원으로 산림작업용 트랙터 한 대를 구입했다. 10년간 사용 가능하며 10년 후 잔존가치는 100만원으로 추산한다면 직선법에 의해서 이 기계의 매년 감가상각비는,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액법, 직선법에 의해서 D는 C-S 나누기 N 이렇게 적어주고요. 최초 구입 가격이 4천만원, 잔존가치가 100만원이고 내용연수는 10년이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10분의 3,900은 390만원이네요. 따라서 매년 390만원씩 감가된다. 이렇게 나오죠.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D는 C-N per N이다. 자, 이상입니다. 파이팅홍콩TV 산림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의 정리, 모든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를 1, 2회독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스피드 암기 노트와 문제풀이 영상을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